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펀드의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니면 고리타분하게 정의니까 뭐 학교에서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펀드의 정의를 알면요. 펀드의 종류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펀드의 정의를 아는 과정에서 운영 구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펀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우리가 한 14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펀드 수수료가 어떤 체계에 부과되는지 또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선취 수수료가 유리하냐 후치 수수료가 유리하냐 얘가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선취가 유리하다고 많이 알고도 계시죠?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왜 선취가 유리한 건지. 또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펀드가 정말 그냥 단순하게 직접 투자인 반대인 간접 투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그런 이론보다는 뭐예요? 이제 직관적인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와닿는 느낌. 제일 중요한 게 간접 투자에 함축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 간접 투자에 함축된 비밀을 꼭 직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펀드의 정의는 간단하죠. 사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펀드의 정의는 우리가 뭐 투자자가 여기 있죠. 그죠? 투자자가 있고 우리가 돈을 맡기죠? 어디에요? 운용사가 우리의 돈을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전문 투자자가 우리의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처에 따라서 펀드 종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주격 펀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권형 펀드 되는 거죠. 이건 증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 또 부동산에도 투자하죠.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펀드가 우리가 좋아하는 실물, 그죠? 그리고 우리 금 좋아하잖아요. 금, 그죠? 우리나라 사람 퀸즈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원유에 투자할 수도 있고 많겠죠? 가스 등등, 그죠? 또 펀드가요. 펀드도 투자합니다. 우리 재간접 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하는데 그런 펀드에도 투자하면 재간접 펀드가 되는 거고요. 또 펀드가 단기 금융자산에 이자를 노리고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그냥 몰려오나요? 아니죠. 은행도 뭔가 발행을 하죠. CD입니다. 그죠? CD. 또 나중에 기업이 그 어음을, 그 채권을 다시 살 것을 조건으로 해서 파는 채권. 이게 뭐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 RP.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MMF라고 해요. 왜? 단기 금융 상품. 그래서 CD를 빌리고 받는 이자, 또 아까 저 환매 조건부 채권 이자 이런 거를 먹기 위해서 그런 단기 금융 상품, 보통 3, 6개월 이내인데 이런 데 투자하는 걸 MMF라고 하죠. 자,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예요. 날씨에도 투자하고, 그쵸? 요즘 뭐 기후에도 투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투자 종류에 따라서 펀드가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투자 자체가 아니고, 그쵸? 이렇게 투자해서 그 결과가 어때요? 플러스가 나오면 우리한테 수익이 오겠죠. 이러고 싶죠, 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때요? 투자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그 결과를 감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펀드는 이런 식으로 간접 투자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대신 투자해주고 그 결과를 이렇게 기소시켜주니까 간접 투자인 형태의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펀드의 정의를 알면 종류가 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죠. 투자처 종류에 따라 나눠지니까. 종류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립식이나 거치식이나 뭐 그 외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펀드의 정의를 좀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펀드의 아까 그 정의를 알아봤는데 펀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협력된 기관들이 필요하겠죠. 즉 펀드는 어떤 운영 구조로 돌아가는지 운영 구조를 알자는 거죠. 운영 구조를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수료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펀드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자, 우리 펀드 어디서 가입하셨어요? 앞에 분? 은행에서? 그쵸? 은행에서 많이 가입하셨죠. 또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분도 많으시죠?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곳에서 가입을 하면 자금이 모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이 판매사에는 우리가 은행도 있고, 그죠? 또 방금 말씀하신 증권사에서도 가입을 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가입한 돈을 누가 운영을 합니까? 결국 운용사가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 운용사는 우리가 증권사, 니꼬르 운용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운용사에는 이런 증권사도 있지만 이 수중에 보이는 여기는 뭐예요? 운용사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 그냥 판매하는 곳이죠? 판매, 그죠? 판매처예요, 그죠? 증권사에서 운용사가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운용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죠. 우리가 뭐 PCA나 메트라이프, 그죠? 많이 있죠? 또 은행도 있어요, 그죠? 운용사에서 은행에서 갖고 있는 운용사도 있고요. 또 증권사, 보험사, 은행은 아니지만 그냥 자산 운용사도 있습니다. 마이에셋처럼 자산 운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총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매사에서 자금 모금이 되잖아요. 그 돈을 이 운영사에서 직접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자기네가 주식 사고 팔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죠? 이 운영사는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그 돈을 수취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은 어때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되겠죠? 우리 옛날 서부 영화처럼,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게 어디예요? 그 국가지만, 예. 자, 여기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은 은행에 맡깁니다. 그쵸? 은행, 큰 은행에다 맡기겠죠? 자, 그래서 은행에서 보관을 하면 운용사에서 투자 지시를 내려요. 투자 지시에 따라서 그 수탁사는 이게 돈을 이제 받았잖아요. 수탁사는 처분하고 다시 그걸 보관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수익을 또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면 리포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분기별로 보고도 나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무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지만 판매사, 운용사, 그 다음에 수탁사, 사무관리사 이렇게 4가지 기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무관리사는 따로 있지 않고 대부분 이 수탁사에서 겸용을 합니다. 겸용을 해요. 자, 여기 4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판매사입니까? 아시죠? 그렇죠? 운용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펀드를 여러분들 고를 때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건 판매사니까 중요한 건 그 펀드를 어느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냐 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 4가지 기구를 합쳐서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고요. 이 집합투자 통상 이 4가지의 이 통상적 집합투자기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간접투자라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집합투자기구를 하나의 형식화시켜서 하나의 기구로 만든 것을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구 4가지가 있으면 하나의 펀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 얘기 다 나왔네요. 당연히 얘네 다 수수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 비용은 총 보면 3가지예요. 자, 판매하는 판매 수수료와 그 다음에 보수와 기타 비용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수료와 보수의 성격은 틀립니다. 보수는 펀드 자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수수료는요? 수수료는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왜?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중개 수수료가 나가죠? 그쵸? 뭐 나가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판매사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판매 보수를 가져갈 거고요. 운용사에서 당연히 운영을 했으니까 그죠? 운영 보수를 떼갈 거고요. 수탁사는 뭐예요? 당연히 수탁 보수 가져갈 거고요. 또 여기서도 더불어서 사무 보수비도 가져가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이걸 우리가 보수라고 합니다. 수수료라고 하지 않아요. 보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하나 빠진 요거 말 그대로 판매죠. 이거 왜 받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은행 가고 아니면 증권 갔을 때 펀드 주시는 게 쏙 쳤어요? 아, 그러죠. 네. 내 성향도 분석하고 위험 성향 분석하고 그다음 그 많은 상품 중에 골라야 되고 이거 상당 시간 그 사람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 자, 근데 우리가 그런 펀드가 총 보수와 수수료와 기타 비용, 뭐 기타 비용도 여러 가지 있겠죠. 왜냐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죠? 또 우리가 계약 체결비도 이거 증권사에 예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나가겠죠. 어쨌든 보수는요, 보수와 수수료는 떼는 섞여 틀려요. 보수는 예를 들어서 이 4가지를 다 더했더니 연 2%의 보수가 나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365일로 나눠요. 365, 이거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그죠? 일요일을 쉰단다. 얘는 이제 일요일도 안 줘요. 자, 365일 나눠서 매일매일 뗍니다. 매일매일. 이해가 되세요? 매일매일 수익 정산을 해서 365일을 나눠서 전체 보수를 매일매일 떼가고요. 이 판매 수수료는 이런 거죠. 맨 먼저 내가 10만 원의 첫 펀드를 구입했을 때 다 아시다시피 먼저 판매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이게 1%라고 할까요? 그럼 1%를 먼저 뗀 나머지 99만 원을 9만 9천 원을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처음에 판매 수수료 1% 안 떼고 10만 원을 다 넣었다가 나중에 누적된 금액에서 1%를 떼느냐에 따라서 선취를 뗄 것이냐 먼저 뗄 것이냐 선취수수료 나중에 뗄 것이냐 후추수수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판매수수료 여기 그냥 밖에 있어서 먼저 떼면 선취수수료 얘가 이렇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누적된 금액에서 같이 떼버리면 뭐예요? 후추수수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취수수료와 후추수수료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한 건지 이제 이 수수료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 특히 판매 이 은행에 샀다고 해서 꼭 그 은행 가서 살 거 없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거였다는 거. 그래서 요거 수수료 방면을 알았는데 이제 선치가 유리하냐 후치가 유리하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을.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한번 우리가 왜 그런지 원리를 쉽게 한번 우리가 가자는 거죠. 자, 한번 원리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선치 수수료가 유리한지 후치 수수료를 좀 볼 건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선치가 유리하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이죠? 대부분일 거예요. 후치가 유리하다. 있으세요? 후치 유리하다. 이건 없으신데. 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통상을 알지 말고 우리가 원리를 좀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볼게요. 자,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은 S펀드인데요. 선취 수수료는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선취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볼게요. 자, 클래스 A인데 A라고 하면 우리가 선취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C, 클래스 C는 후치라는 걸 의미하는 걸 다 알죠? 자, 그렇게 알았고요. 자, 선취 보니까 2.56% 되죠? 자, 후치는요? 1.9%네요. 자, 더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선치가 더 유리하거든요. 유리하면 들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더 많이 뛰죠? 그럼 후치가 유리한 거 아닌가요? 사기 같나요? 아니죠. 예, 반전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A가 2.56, C가 1.95. 자, 이거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자, 한번 지워주시고요. 자, 그럼 이게 이 얘기죠. 자, 선치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선치 수수료가 아까 2.56% 맞죠? 맞나요? 2.56. 그 다음에 후치 수수료가 자 1.95% 맞나요?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걸 자 100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선치 수수료는 2.56을 아까처럼 한 번에 다 떼내는 게 아니죠. 여기는 판매 수수료와 보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 수수료가 1%예요. 그리고 남은 그 1%를 뗀 99원이 투자가 돼서 투자된 누적 금액에서 남은 뭐예요? 1.56%를 뗀다는 겁니다. 그쵸? 자, 후치는 어때요? 처음에 불입하기 전에 얘처럼 1%안 뗀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매 수수료를 그때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냥 100을 다 넣어서 누적된 금액에서 1.95% 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1.95%를 떼갑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얘도 누적해서 떼가고 결국 얘도 누적해서 떼가니까 우리가 한번 캔슬 시켜보자는 거죠. 그쵸? 그래도 되죠? 자, 그러면 1.56 되면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약 한 0.4% 정도 차이 난다 보면 될까요? 맞죠? 0.4%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만 남아요?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네요. 선치는 결국은 이거 없었으니까 1% 떼는 거고 매월 내는 거에서 후치는 없으니까 누적해서 0.4% 된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자, 선치는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매월 내가 내는 금액이 이만큼이라고 볼게요. 매년 매월도 되고 매년 되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매달 내가 1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그렇죠? 100만 원씩 내는데 얘는 뭐예요? 선치는 낼 때마다 1%씩 뗀다는 거죠. 계속 정량적으로 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량적으로 뗀다는 거고 후치는 어때요? 후치는 이런 형태죠. 자, 후치를 뗀다는 거는 첫 해 내는 거는 얘도 이만큼 똑같죠. 100만 원에서 몇 %예요? 0.4%네요. 0.4%를 뗀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년차 때는 어때요? 2년차 때는 얘는 또 1년차 내는 금액에서 1% 떼지만 얘는 누적해서 떼는 거니까 두 가지가 합쳐지면 한 요만해지지 않겠어요? 그 해와 두 번째 내면 그죠? 여기서 0.4%를 뗀다는 거고 3년차 때는 더 커지겠죠? 그죠? 여기서 0.4%. 4년차 때는 이만해지죠? 여기서 0.4%. 자, 계속 가겠죠? 자, 어때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좀 느낌이 오세요? 그쵸? 네. 결국은 어때요? 얘는 단리고 얘는 봉이 아니에요? 기하급수 커지겠죠? 얘는. 자, 이거는 원금만 비교했는데 만약에 수익률이 10%다. 매년 연 수익 10% 수익을 났다. 그러면 어때요? 아마 이 0.4%가 엄청나게 많이 떼는 거로 느껴질 겁니다. 그쵸?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수익률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수익률이 10% 정도 이상 되면 2년차 정도 되면 역전이 돼요. 얘가 더 많이 떼어버립니다. 수익률이 보통 뭐 5%, 7% 이렇게 언더면 3년차가 넘어야 이렇게 되겠지만 수익률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게요. 펀드에서 수익률 8% 큰가요? 어렵죠? 나오기는 어려워요. 꾸준하게 평균 8% 나오는 건 어렵지만 생각해보세요. 8% 나와도
2.56을 뗍니다. 수수료를. 2.56을 떼면 어때요? 5% 중반이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예금 이자율이 4.5%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5.5% 중반 받아서 예금 4%보다 1.5%더 먹자고 원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까지 가산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뭐예요?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는 최소한 하면 8% 이상은 나야 돼요. 사실은. 그쵸? 그래야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우리 수수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거를 아까 방금 본 도표에서 다시 한번 계산으로 한번 증명을 해줄게요. 이건 빨리 그냥 지울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선치 수수료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 우리가 봤어요. 쉽게. 자, 한번 볼까요? 실제 그런 거 볼까요? 자, 얘는 어떠냐면 월 30만 원씩 해서 15% 정도 수익률 가정했어요. 연. 그리고 똑같이 2.56을 떼고 그쵸? 1.95. 그래서 선취수를 1%를 떼는 거죠. 자, 그리고 1년에 든 금액이 360만 원입니다. 그쵸? 30만 원씩 1년 넣었으니까. 거기에서 선취수수료는 어때요? 총 1% 뗐으니까 36,000원을 뗐겠고 그 다음에 나온 15% 수익에서 다시 1.56% 보수비용을 뗐죠? 그러니까 64,000원을 떼서 실수요금이 399만 9천원이네요. 맞죠? 자, 후치 볼까요? 후치는 뭐예요? 안 떼고 일단은 저 360만 다 넣죠. 넣고 15% 수익률 가정하니까 수익 금액이 414만 원에서 얘는 1.95% 누적된 걸 한 번에 떼죠. 그래서 1.9% 떼면 8만 1,000원. 결론적으로 405만 9천원이 남죠. 어떤 게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많이 수령하네요. 그러니까 1년차는 후치가 유리하죠. 하지만 2년차 때 볼까요? 쭉 와보니까 2년차 때는 똑같이 한다면 실수령 금액이 863만 9천원이고 후치는 어때요? 863만 6천원입니다. 역전됐죠? 15% 정도 가정하니까 그건 뭐예요? 얘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2년차 저 정도 수익률을 보면 2년차 때 이미 뭐예요? 훨씬 더 선치가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치 후치가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2년, 3년 이상 되면 사실 선치가 유리하다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과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짧으면 수익률도 만약에 18% 이내다. 그러면 보통 2년 이내까지는 뭐예요? 더 후치가 유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알았고요. 지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우리가 간접 투자, 그죠? 아까 말한 간접 투자가 정말 함축된 의미를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아까 저 간접 투자 문제가 뭐였냐면 다 좋은데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그죠? 2.56을 떼면 이거 상당한 거거든요. 진짜 적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죠? 직접 투자는 왜? 수수료가 높지 않아요. 증권 거래소만 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직접 투자에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볼까요?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 내가 투자를 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투자하려는 이 지식, 또 내가 저 상품 괜찮아 하고 막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그 지식과 정보가 과연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샀어요. 주식 샀어요.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는 것도 잘 사야 되지만 팔 것도 잘 팔아야 되잖아요. 타이밍을 계속 봐야 되는데 내가 언제가 고점인지 언제 저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맞을까요? 그죠? 전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잖아요. 타이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매일 봐야 돼. 그죠? 주식이 예고하고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그만한 시간 여유가 있을까요? 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어렵죠? 시간의 여유가 과연 있을 것이냐. 네 번째, 내가 사는 종목이 한 종목만 사면 몰빵이잖아요. 그죠? 그 떨어지면 전세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선주도 하나 사야죠. 자동차도 하나 사야죠. 전자도 하나 사야죠. 분사를 사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에 대한 자금의 여력이 있느냐. 삼성전자 하나 100만 원 넘어가는데. 그죠? 그런 분산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애로점이 지적 투자하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괴로점들이에요. 이걸 하자니 이게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맡기면서 조금 수수료 주자. 한마디로 좀 우리한테 맞는 효율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간접 투자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간접 투자는 그래서 간접 투자 하는 게 맞는데 자, 이런 형태를 간접 투자라고 하겠죠. 자, 간단하죠?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 돈을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그죠? 전문가한테 맡기죠. 전문가.
자,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신 모든 분이 다 전문가신데 아닌가요? 다 전문가 같은데 전문가한테 맡기죠. 근데 전문가 어떻게 하면 전문가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학교 좋은 데 나오면 다 전문가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가를 공신력 있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를 뽑죠. 이 펀드 매니저를 뽑는 데 있어서 증권사에서 굉장히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 펀드가요. 설정에 그게 미달돼서 아예 런칭을 못하면 출범을 못하면 그나마 문제가 안 돼요. 큰 데미지가 안 돼요. 근데 잘 나가는 펀드가 완전 수익률을 펀드에 잘못 운영해갖고 수익률을 완전히 뭐 하락을 해갖고 이미지를 그 운용사 이미지를 망쳤다. 이건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 운용사의 그 타격은 펀드 운용사 한두 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펀드가 망가짐으로써 오는 이 이미지 실추는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매니저 하나 뽑고 펀드 하나 운영하는 데 있어도 증권사는 아주 곤두 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신경을.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펀드를 뽑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이 사람들 기준이죠. 그렇죠? 우리한테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질이 뭐예요? 과거. 그렇죠. 과거. 지금까지 수익이 어땠냐. 이거 아니에요, 결국?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죠? 하지만 이 수익률이 어때요? 최소 몇 년이요? 3년 이상. 왜요? 왜요?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다 맛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경기의 고점과 저점 다 맛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주기는 거쳐봐야 되잖아요. 그죠? 한 주기가 3.6년 정도 평균 나오는데 더 짧아지겠죠? 최소한 3년 이상 해야 한 사이클을 맛봤어야지 과거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잘할 때나 못할 때 어떻게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과거 수익률을 보면 이 사람이 잘했다 못하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성적표 아닙니까? 그쵸? 맞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자를 보고 과거 수익률을 해봤는데 이거 괜찮아. 잘했네. 운영 잘했네. 그럼 이 펀드에 운영하는 이 펀드로 하자라고 해서 사실 펀드 매니저를 보고 펀드를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좋은 펀드를 선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쵸? 매니저를 따라서 이걸 선정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고 펀드 상품 선정해서 오케이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돈으로 뭘 산 걸까요? 전문가를 우리가 샀잖아요, 사실. 그렇죠. 경험을 사는 겁니다, 경험. 우리가 돈을 맡김으로써 이 전문가가 과거 보세요. 과거 3년 동안 주식시장이 이 사람을 예측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상치 못한 주장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걸 타고 가면서 좋은 수익을 냈다면 미래에도 어떤 시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요동치 못한 것도 잘 해왔다면 미래에 이런 시장이 발생했을 때도 이 경험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경험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접 투자라는 게 투자자의 경험을 사는 겁니다. 이 경험을 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목표 수익률을 이룰 수 있는 뭐예요? 확률을 최종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경험을 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에 다다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지 보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펀드 상품을 고를 때 펀드 매니저 이중률, 펀드 매니저 철학 이런 거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펀드 매니저가 나 언제까지만 관둘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요? 또 전에 펀드 매니저가 2년, 3년 계속 이익률이 빨랐는데 다음 오는 매니저가 5년, 10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도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한테 칼자루가 없는데 이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엄격하게 과거의 수익률을 어떻게 왔는지 이걸 더 분석하는 시간에 더 많이 올인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쵸?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간접 투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돈을 전문가가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볼까요? 실제 의미는요. 운용사의 경험을요. 그쵸? 펀드 매니저 운용사의 경험을 돈을 주고 삼으로써 그쵸? 미래의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는 뭐예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즉각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펀드를 고르는 데 있어서 과거 수익률, 최소 3년 이상 운영된 펀드 중에서 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펀드 정의부터 그쵸? 그다음 운용구조, 그쵸? 운용구조를 알고서 수수료구조를 알았고
선취우치가 왜 유리한지를 그 원리를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간접 투자가 단순히 직접 투자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간접 투자라는 건 내가 없는 경험을 돈을 주고 사는 거구나. 그 사면 그 좋은 경험을 삼으로써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을 좀 더 이룰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구나.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내용이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빠르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예, 선취우치 확실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또 한번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